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그 회계 강의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은 뭐 회계가 뭐냐, 정의부터 종류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 강의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 회계 정의가 뭔지 이게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회계 분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다음에 진행되는 거, 이번 순환 과정 끝난 이후에는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번엔 기초 완전 다지기 위주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 강의를 했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오프라인 이제 강의를 듣는데 꽤 많은 분들은 온라인 수강생분들도 계십니다만 확률적으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어디가 많이 붙을까요? 오프라인이 훨씬 많이 붙습니다. 합격률은 훨씬 높아요. 왜?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시간은 채우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제대로 안 채워집니다. 3시간 앉아서 공부, 3시간, 4시간 공부 안 됩니다. 특히 보강 한번 하면은 꽤 긴 시간, 한 8시간씩 보강하잖아요. 그거 동영상으로 들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선 여러분 제 수업 듣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시간 잘 가죠? 네. 이론만 강의할 때 시간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뭐 지루하게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온라인을 듣는 분들도 그냥 꾸준히 앉아서 하루에 나가는 이 강의는 다 소화를 해 주시고 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분들도 합격률이 꽤 괜찮을 텐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자, 어쨌든 다음에도 또 한 번 강의를 11, 12월 강의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을 한순환 과정에서 다 끝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이만큼 나가고 다음에 이만큼 나가고 다음에는 이제 요 기초에서 했던 이 강의들은 1월부터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 1월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기초 강의를 무조건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되면 이만큼 나가고 3, 4월 되면 이만큼 나가고 5, 6월 되면 이제 문제 풀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사이사이 이제 보강하고 특강하고 참고 바랍니다. 이게 또한 보강과 특강의 개념이 틀려요. 보강은 공짜입니다. 특강은 유료예요. 돈 내고 별도로 듣는 거예요. 1년에 2차례 저는 특강을 합니다. 1년에 2차례 특강을 해요. 특강 내용이 신비하리만큼 저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정말 시험하고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특강, 계산문제 특강, 전체 특강을 할 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다, 감가상각이다, 주력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정액법이에요. 올해 2018년 시험 대비할 땐 정액법 강의 하나도 안 했어요. 전부 뭐만 했는 거예요? 연수학계법만 강의했어요. 왜?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만 나와 있고요. 과거에 안 나오던 문제들이에요. 이건 시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묘하게 막 이 특강 문제가 실제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때 강의할 거를 평상시에 다 해주시죠. 그게 안 되는 게 흐름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각종의 시험을 보잖아요. 공인회계사부터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뭐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 이런 것들, 공무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강제를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는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한 80% 이상은 배웠던 내용이지만 1, 20% 특이한 내용들을 강의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을 듣는 분들도 그냥 꾸준히 정해진 시간 지켜서 들으시면 오프라인 못지않게 합격을 할 수도 있는데 묘하게 그게 안 되죠. 물론 혹시나 취업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다. 주택관리사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남자분들 일정 연령 지났을 때 막말로 나이 40 넘어서 취직하려면 취직할 때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이거죠. 물론 이제 20, 30대 젊은 층들한테는 아주 고액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고소득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고소득자도 저는 봤어요. 이 아파트 관리 소장 중에서도 아주 고소득자도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대단하게 연봉이 그렇게 돼 하고 입쩍 벌어질 정도의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년 걱정 없이 본인의 정신만 말짱하면 치매만 오지 않는다면 그죠? 정년 걱정 없는 나름대로의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이 얘기도 또 미리 드리는 말씀은 가끔 가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어렵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몇십 년 만에 책상 앞에 처음 잡아봐요. 볼펜도 처음 잡아봐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내가 이놈의 자격증 땄으면 무슨 팔자가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격증 따면 어쩌면 나의 팔자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가 솔직히 공부할 게 있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인 설명을 넘어가되 단 하나 요거는 참고합시다. 뭐냐면은 14쪽을 잠시 펴보시죠. 회계 정의를 설명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14쪽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첫째 줄에 쭉 따라가다 보니까 5자 이해관계자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 옆에 재무정보이용자 그리고 재무제표이용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재무정보이용자, 재무제표이용자. 자, 실제 시험에서 다음 중 이해관계자를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강의 사이사이에 상당히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자식 뭔 소리야? 요 소리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 이해관계자라는 거 뭐냐?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단체, 우리는 이걸 다 이해관계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주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정부 관련 기관이라든가 정부 관련 기관 하면 대표적인 건 세무서 같은데 저 회사에서 세금 과연 얼마나 받아야 되지? 이런 것들. 저 회사 주식을 사 말어 이런 사람들. 저 회사하고 거래를 할까 말까. 저 회사에다 돈을 빌려줄까 말까. 에이 이놈의 회사 계속 다녀 때려쳐. 이런 특정한 기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말을 하고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특정한 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을 한 식으로 이 회사 주식 사 말어.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 말어. 저 회사하고 거래를 해 말어. 이놈의 회사 다닐까 때려칠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때 기업과 관련한 정보들은 대부분 돈하고 직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는 주로 재무정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재무정보 중에서도 나중에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할 건데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정보 제공 수단이 되는 걸 재무제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린 재무정보이용자를 다른 말로 재무제표이용자. 작년 같으면 첫날 이제 첫 시간엔 재무제표의 종류를 먼저 암기하고 넘어갔네요. 물론 재무제표 시험에 나올 것이고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단골 문제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떠들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진도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에 회계 수업 듣더니 이해관계자, 재무정보이용자, 재무제표이용자라는 말을 배우더라. 다 똑같은 말이더라 정도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인 진도는 어디를 넘어가는가? 1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거기 재무상태 그리고 재무성과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아이고 이게 치매가 왔나 봐. 여기다 들고서 요걸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이 참. 자, 거기 보니까 교재 18쪽에 재무상태 그리고 재무성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먼저 요거 짧게 설명할 요 얘기부터. 재무성과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보는데 자, 그 기업의 재무성과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묻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결과 손실이 생겼어? 아니면 이익이 생겼어? 손실이 생겼는가 이익이 생겼는가를 계산하는 것, 우리 이걸 재무성과를 측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무성과란 손실이 생겼는가 이익이 생겼는가를 계산하는 것, 손익을 계산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재무성과를 측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 지금까지 배웠네요. 기업의 손익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당기순 손익과 총포괄 손익 두 가지가 있죠. 즉 재무성과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당기순 손익이나 총포괄 손익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 우리는 이걸 재무성과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무상태, 자, 핵심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재무상태는 뭐냐? 야,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재산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거예요. 재산 상태. 아주 옛날에는 재정 상태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뭐 재정 상태라는 말은 조금 쓰지 않고요. 한마디로 재무 상태, 다른 말로 재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때 회계상의 재산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자식이 남의 재산은 왜 궁금해? 이럴까봐 여러분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제 재산을 말씀드릴게요. 강의하다 이런 거 발표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재산이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오늘 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10억이 되더라고. 10억. 가난해요? 부자예요. 10억이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부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요 10억 중에서 총 재산, 굳이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적극적 재산이요 10억이 있고요. 소극적 재산이라는 게 있어. 소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
요게 9억 5천만 원이에요. 순재산이라는 게 있어. 순재산. 순수한 재산.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까봐 다시 돌려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 2018년 시험을 대비해서 바로 이곳에서는 제가 첫 강의를 진행하네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다 보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제 주머니 속에 돈이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첫 강의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지고 강의 끝나다가 자, 오늘 한잔 합시다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성인 곳이니까. 그러다가 괜히 혹시나 누가 돈 나가면서 뭐 괜히 신발끈 묶느라고 시간 지체하고 막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옆집에 가서 7만 원을 빌려왔어요. 질문, 아침에 얼마 가지고 나왔다고요? 3만 원. 옆집에서 얼마 빌려왔어요? 7만 원. 아직 한 푼도 안 썼어요. 제 주머니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10만 원이 있죠? 자, 여러분하고 의기투합하겠어. 이따 강의 끝나고 저쪽에서 만났어. 얼마까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일까요? 아, 술 사면 그러면 10만 원어치 나오면 3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10만 원 다 쓸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 총재산, 이게 적극적 재산인 거예요. 회계상에서는 바로 우린 이걸 자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10만 원까지는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은 얼마는 안 쓰려고 노력할까요? 7만 원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걱정 마세요. 제가 쏠게요. 자, 마음대로 시키세요 하면서 속으로 벌벌 떨고 있겠죠? 얼마는 초과하지 않기를 바래. 7만 원은 초과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왜? 갖다 갚아야 되니까. 쓰는데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소극적인 재산. 회계상에서는 우린 이걸 부채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내 재산 있죠? 진짜 내 재산. 순재산. 회계상에서는 이걸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자본은 뭐예요? 장사 미천을 말하잖아요? 회계상에서 말을 하는 자본이란 순수한 내 재산만을 자본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해를 해야 돼.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 볼 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순재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등식 중 올바른 것은 해놓고 자산은 적극적 재산. 자, 이건 맞는 등식이에요? 틀린 등식이에요? 자산은 적극적 재산. 맞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자, 흔히들 회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 집 재산 얼마나 돼? 그러면은 우리 집 한 1억쯤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너희 집 재산은 어떻게 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 재산은 적극적 재산 10억에다가 소극적 재산 9억 5천만 원 있어서 순재산은 5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든가 너희 집 재산은 어떻게 돼? 그러면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재산 하면은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떠올려야 돼. 자산, 부채, 자본. 일단 감 잡히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다시 풀어서 말을 할게요. 또 지웁니다. 이거 필기 필요 없어요. 제 강의 들으면서 필기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필기를 하느라고 설명을 못 듣는 건 더 문제예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필기가 필요하면은 어디 몇째 줄에 어디에다 뭐라고 필기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또는 뭐 굳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약간 정도의 필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굳이 필기를 안 하라고 설명을 못 듣는 거는 문제예요. 이 사람아 필기 안 하면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강의를 하는 저는 그걸 다 고려를 해서 강의합니다. 제가요 30년을 넘게 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입장을 이해를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책을 아예 보고 얘기할까요? 18쪽을 보시죠. 18쪽 자산의 이해. 여기서도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원래 저 책 제목의 맨 끄트머리에 설명할 내용도 여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읽는 거 다 밑줄 치지 마세요. 밑줄 치다 보면 나중에 밑줄이 더 많아. 밑줄이 친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거나 또는 강조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밑줄 치는 거죠. 그냥 보시고 필요한 것만 밑줄 그으셔야지 처음부터 밑줄 치다 보면은 또 여러 분 계시지? 저 욕하지 마세요. 밑줄 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새끼는 내가 뭔 짓만 하려 그러면 나를 지적하나 이런 분들 계셔. 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한 분이 삐딱선 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왜 자꾸 수업 시간에 제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필기하려고 그러면 필기하지 마세요. 밑줄 치려고 그러면 밑줄 치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하지 마세요. 조는 것 같으면 갑자기 해서 잠 깨우고 왜 저만 보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시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수십 년 강의하다 보면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때 맞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 새끼가 두고 보자 뭐 이러지 마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자산의 이해.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과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첫째, 가장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순수한 내 돈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차입해서 이렇게 나왔죠. 빌려와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건 뭐 모르면 표시해도 돼. 차입해서 빌려와서 이런 뜻이에요. 차입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활동,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활동, 자금 조달 활동은 재무활동, 자금 조달 활동은 재무활동. 둘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예를 들면 상품이니 건물이니 비품이니 토지니 자동차니 이런 것 등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 대여금 나왔죠? 대여금 나와있죠? 그 아래다 화살표하고 써도 되고 빌려준 돈 알면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대여금 빌려준 돈, 남한테 빌려준 돈, 그걸 회계상에서는 대여금이라고 말을 해요. 자, 대여금, 예금, 주식 또는 채권 등의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남는 자금을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남한테 받을 권리가 생기는 채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무활동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이용해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타 자산을 준비하는 활동을 투자활동이라고 한다. 셋째,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 의해서 준비된 현금 및 기타 물품 등을 이용하여 기업의 설립 목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러니까 모든 수익 창출 활동이 아니라 수익 창출 활동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닌 것들은 지금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은 주요 수익 창출 활동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을 영업활동이라고 한다. 결론은 기업의 경영활동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자, 기업의 경영활동은 무조건 몇 개 중에 하나예요? 3개 중에 하나죠?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필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복습해도 돼요. 자, 기억나시면 대답하세요.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 어쨌든 계속 봅니다. 이거는 회계처 맨 끝에서 배울 건데 미리 익숙해지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활동은 3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어쨌든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서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처를 잠깐 보세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금액이 너무 크면은 헷갈리니까. 집에서 제가 3만 원 가지고 나왔죠. 그죠? 옆집에서 7만 원 빌려왔죠. 그래서 현재 10만 원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자, 이게 제가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사업을 한다면 바로 이 10만 원을 이용해서 이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사놓고, 예를 들어 상품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여러 가지 물품들도 사고, 가끔 가다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기도 하고, 바로 이것들, 이게 바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는 뭘까요? 화는 화폐,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재는 재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꼭 국채, 사채와 같은 채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는 내 거잖아. 내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계상에서는 자산이라고 하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우린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 자산은, 자, 아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얘기지만, 여러분, 요거 순수한 내돈은 뭐예요? 순수한 내돈을 회계상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남한테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말을 했죠? 자, 달리 표현하면 이건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바꿔 말하면 부채, 자본을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네 두 개 더한 금액과 이걸 다 더한 금액은 같겠죠?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고, 박스 안에 읽고 있어요. 박스 맨 아래 보니까 이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쓴 김에 씁시다. 타인 자본 화살표 부채, 자기 자본 화살표 자본. 이것을 다 더한 거는 자산.
자, 이해를 위해서 자산이 뭔지 막연하게 감을 잡자는 의미로 이해를 위해서 써놓기는 했으나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는 배운 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렇죠. 저기 뭐야, 영업활동이 뭐야? 그러면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활동. 이렇게 대답하시면 누가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새 뭐 하러 다녀? 주택관리사 공부하러 다녀? 학원 다닌 지 며칠이나 됐어? 얼마나 됐어? 그럼 잘난 척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봐야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영업활동이 뭐야? 대답 못해. 한 80점 정도는 대답 못해요. 80점 후반대 맞는 분들은 영업활동이 뭐야? 그럼 영업활동이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활동을 의미하는 거야. 딱 얘기하잖아?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영업활동이 뭐야? 했는데 영업활동은 뭐겠니? 그냥 영업하는 거지. 이러면은 그분이 막 잘난 척 하잖아요?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알겠니? 그럼 고마워. 이렇게 다시는 물어보시면 안 돼. 자, 재무활동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랬죠? 자금 조달 활동. 이해하셨죠? 요거 시험에 꼭 나오는 얘기예요. 꼭 나오는 그 얘기지만 80점 정도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오는가? 그 아래 박스 아래 땡글매기 1번부터가 이 문제. 이제 진짜예요. 자산이 뭐냐? 시험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 뭔가 봤더니 자산은 1.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고,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다. 됐죠? 1번은 해결됐죠? 근데 시험이 아주 쉬울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땡글뱅이 1번은.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2번. 오늘은 2번부터 8번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그분 2번부터 8번은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다음 주까지 기억을 하신다면은 그분들은 뭐 회계 공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2번에 자산의 구체적인 정의는 하고 나와 있죠?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통제야 손대지 마, 그거 내 거야. 나중에 이건 유식한 표현으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자,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 아주 낯선 말이 나왔죠. 그 말은 어디 나왔는가? 3번 먼저 읽어볼게요. 3번. 이렇게 나왔어.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이제 회계 공부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이 얘기 뭔 얘기냐? 야, 저거 잘 좀 하면 돈 좀 벌어주겠는데? 나한테 돈을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있는 거. 물론 나중에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잘 좀 하면 돈 좀 되겠는데? 이렇게 싶은 거, 그걸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비유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무슨 벌어서 결혼하셨죠? 당연히 하셨겠지. 큰애가 몇 살이에요? 중1?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그 아이가 세상에, 제가 제일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크기가 지금도 같아요? 조금 감소됐죠? 아직은 그 딸한테 뭔가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 자산이야.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이놈의 새끼 안 잡아가고 이렇게 싶을 때 있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나중에 외울 거니까 한 번만 용어 잊어버려도 돼. 따라하세요.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으면 자산을 제거하고 비용 처리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산의 정의.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여기서 말하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그것들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드는 말 아니에요. 이거 국제기준에서 나왔는 말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걸 베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또 다 말을 틀어서 돌려서 해요. 그거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왔고 이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책을 베낄 때 이거 베끼다가 김성일이한테 저작권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상하게 베끼게 되는 거예요. 4번.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 자산의 정의만 충족한다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물리적인 형태가 있건 없건 그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수취 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제 법적 권리인데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산의 정의만 충족이 된다면 법적 권리가 있건 없건 그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책 누구 거예요? 법원에 등기 등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나 갈고 있잖아요. 자산이에요. 저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비유 한번 들어보요.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다.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는 모이네. 독도는 어디 땅? 우리 땅이죠. 대마도는 어디 땅? 왜 자신들이 없으시지? 대마도는 우리 땅이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왜요?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까 우리 땅이에요. 대마도는 어디 땅이냐? 역시 우리 땅입니다. 왜?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간단하게 댁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대마도는 우리 땅하고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국회에서도요, 전에, 꽤 몇 년 전에 대마도 영유권을 지금부터 주장해야 된다라고 운동이 일어났다가 요새 왜 잠잠해졌는지 몰라. 대마도는 왜 법적으로 우리 땅이냐면은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선고를 하면서 패망 선언을 하면서 포츠담 선언에서 항복 문서 조인하면서 불법 정감 모든 땅 원상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반론을 제기해.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살잖아요. 아닙니다. 대마도에 사는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해방 이후에 전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슬그머니 일본 애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고, 내가 일본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우리 사람들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독도는 우리 땅. 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니까. 대마도는 우리 땅. 왜?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결론은 자산은 법적 권리가 있어도 자산이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어도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6번. 아까 우리가 자산을 정의할 때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거예요.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자, 재고자산 대표적인 게 상품인데 경영자가 야, 우리 앞으로 저 물건 사서 팔아야 되겠는데 마음을 먹고 의도를 했다고 해서 이거 자산 아니에요. 자산은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7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들어보세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비슷한 비유. 저 새끼는 날마다 제 얘기만 떠들어 그럴까봐 이 비유를 달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별고백 다 하네. 제 주머니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 어느 주머니인지는 말씀 미리 드릴 수 없어.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오다가요, 번호 이 6개 있는 거 있죠, 이거. 한 줄에 1,000원, 5줄에 5,000원. 그거 하나 샀어요. 근데요, 거기 나와 있는 번호가요, 유명한 점쟁이가 점지를 해준 건데요, 이번 주에 당첨될 게 확실하답니다. 근데 1등이 한 명이래요. 세금 빼고 100억이래요. 여러분, 이 100억, 저 어느 주머니인지 얘기하면 안 돼. 요 100억, 제 자산일까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확실합니다. 이거 자산 아니에요.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우리 아주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산이라든가 수익은 회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자산이나 수익은 가능하면 적게 적어야 돼. 가능하면. 여러 가지 회계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때 자산이나 수익은 가능하면 적게 적는 게 좋아요. 부채나 비용은 가능하다면 많게 적어야 돼. 이유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그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자, 실제 이익보다 장부상에 표시되는 이익,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실제 이익보다 장부상에 표시되는 이익은 많게 표시돼야 좋아요? 적게 표시돼야 좋아요? 어차피 벌어놓은 돈은 정해져 있는데 장부상의 이익을 많게 표시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죠.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해야죠. 줄 돈도 없는데 이익을 포장해버리면 이게
분식. 오늘 분 바르고 오셨어요? 화장, 분, 밀가루 분. 못생긴 게 이쁜 것처럼, 죄송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가다 저 자식이 날 보고 못생겼다고 이러시면 안 돼? 못생긴 게 이쁜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면요. 세금도 많이 내야죠. 배당금도 많이 내야죠. 점점 이 회사의 자본을 잠시, 누에장자예요.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자본을 갉아먹었어. 이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거지로 조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계 처리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면 자산과 수익은 적게, 부채와 비용은 많게,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을, 전통적인 회계 처리 방법, 이걸 보수주의라고 말을 해요. 보수주의. 기업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곡해서 그래요. 요즘은 정치판에서 이상하게 저희 애들한테도, 대학까지 다 나온 놈들이, 야, 보수주의가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그러면 젊은 애들은 보수주의를 좋게 얘기할 거야, 나쁘게 얘기할 거야? 걔들은 보수하면은 수구 꼴통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아닙니다. 기업의 안정을 추구하는 회계처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래요. 자산은 무조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돼야 돼. 무조건 내 손에 들어와야만 자산입니다. 그러나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부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이게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8번.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된다면 그건 자산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단골 문제요. 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번 그 문제 읽어. 그게 있을 거야.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올게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 21쪽을 넘어가 보죠. 저는 제 책에다가 이거 우리 시험 기출 문제이면서도 불구하고 몇 회 기출 문제 이런 거 표시를 안 합니다. 왜 표시를 안 하는가? 수험생들이 미리 본인들이 예단을 해버려. 언제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나왔으니까 언제쯤 나올 거야? 언제 나왔으니까 언제는 안 나올 거야? 이 안에는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문제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풀다가 안 풀리면 설마 공인회계사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겠니? 제가 필요해서 쓴 거는 다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미리 예단을 해버려. 그래 공부를 안 해버려. 합격률을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표시를 안 합니다. 이건 우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읽어볼게요. 자, 21쪽.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업의 유입에 기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네요.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맞죠?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맞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결론은 시험에는 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부터 8번까지 쉽게 나올 땐 1번도 나와요. 거기 있는 지문들이 5개가 주어지면서 그 중에 하나 뭔가를 슬쩍 말을 바꿀 겁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강조는 어디 걸 하느냐? 박스에 있는 걸로 강의를 합니다. 박스에 있는 건 그걸 다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자산의 특징을 요약해 놨는데, 첫째,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자산이란 얘기죠? 둘째, 현재 기업 실제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야, 그거 내 거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법적 권리가 있어도 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만 있어도 된다. 세 번째,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어야 한다. 나한테 도움이 돼야 자산이란 얘기죠. 나한테 꿈과 희망이 있어야만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요것도 그렇게 강조해도 대답 못해. 80점짜리들은 대답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어느 날 갑자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엄청 강조하거든요. 80점짜리들은 대답 못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 아직은 놀라도 돼요? 바로 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를 장부에 적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반드시 그것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얼마인지 알아야만 돼.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부채로 처리하기 위해선, 자본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수익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이걸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의 특징 4가지 정도는 달달달달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못 외워도 합격입니다만. 자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나간 양도 사실은 상당한 양입니다. 첫날이지만. 자, 구체적인 자산의 예, 다음 주에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